법원이 하루에 2번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의 법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 같은 장소, 같은 시각. 한쪽 법정에서는 합법이 선언됐고 불과 몇 시간 뒤 다른 법정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착오도 혼선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혼란, 그리고 돈으로 설계된 범죄였죠. 그날 미국 금융의 심장 월스트리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적 사기의 무대가 됩니다. 법은 찢겼고 정의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돈 앞에서 판결조차 두 얼굴을 가졌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당시 미국에서 법보다 강했고 정부보다 컸던 단 한 사람, 철도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1868년 뉴욕 이 기괴한 사건은 우연히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월스트리트가 왜 탐욕과 속임수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변호사들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 움직였고 판사가 흔들렸으며 언론이 편을 갈랐고 마침내 연방정부까지 끌려 들어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면적 금융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코넬리우스 밴더빌트가 서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석유 제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카네기가 철강으로 세상을 장악하기 전 밴더빌트는 이미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부와 영향력을 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아니었고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내부의 플레이어들이었죠. 그들은 주식을 찍어냈고 법을 비틀었으며 판결마저 설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의 법과 제도는 그걸 막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월가가 처음으로 시스템적인 금융 범죄를 목격한 순간, 그리고 미국 금융사에 영원히 각인된 전설적인 스캔들, LE 철도 사건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름 붙인 유명한 도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얇은 금박 아래를 들여다보면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찬 썩은 속살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죠. 이런 비유가 생겨난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경제는 폭발적으로 팽창했지만 그 성장 속도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온갖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졌죠. 월스트리트 역시 사실상 무법천지였던 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회계 감사나 정보 공개 같은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내부자 거래는 범죄가 아니라 영리한 투자 방법으로 여겨졌고 회사 장부는 주주나 투자자를 위한 게 아니라 경영자 개인의 비밀 수첩에 가까웠습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서부 개척시대처럼 무질서했던 거죠. 그런 혼돈 속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던 산업이 바로 철도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 철도는 오늘날의 반도체나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의 혈관이나 다름없었어요. 철도가 깔리느냐 마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정도였고 그야말로 돈이 쏟아지는 분야였습니다. 당연히 월가에서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흥미로운 건 이 무법지대에서 상대를 가장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가 다름 아닌 법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내면 합법적인 무기를 파는 상점처럼 작동했던 거예요. 당시 판사들은 평생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고 정치인들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의 지원을 잃으면 언제든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판사들이 기업의 스카우트 되는 일이 흔했고 판결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당시 거대 자본가들, 이른바 강도 귀족이라 불린 이들은 사업상 분쟁이 생기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노골적으로 판사를 물색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금지 명령이었는데 오늘날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지만 그 위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판사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멀쩡하게 돌아가던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즉시 멈출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경쟁 회사를 방해하고 싶으면 판사를 매수해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아내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럼 경쟁사는 회사 전체가 마비될 테고 그 틈을 타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방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지 명령을 받은 회사는 곧바로 다른 판사를 찾아가서 그 금지 명령을 무효화하는 또 다른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믿기 어렵지만 이런 금지 명령 전쟁이 당시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수많은 기업의 전쟁터로 전락한 법원의 모습이야말로 왜 이 시대를 도금 시대라 부르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패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코넬리우스 밴더비트는 증기선 사업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한 미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제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그는 강도 귀족을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였죠. 밴더비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하나의 일화로 알 수 있는데 한 번은 사업 과정에서 법을 어기려 하자 동업자가 이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밴더비트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게 힘이 있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에게 법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돈으로 사면 되는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그조차도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LA 철도였죠. 밴더빌트는 뉴욕 센트럴 철도를 기반으로 시카고와 뉴욕을 잇는 동부 철도망을 장악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무자비한 가격 경쟁으로 수많은 경쟁사들을 집어삼킨 결과였죠. 그런데 유독 LA 철도망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밴더빌트의 동부 물류망 완전 독점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밴더빌트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죠. 결국 밴더빌트는 말년에 자신의 마지막 목표이자 평생 꿈이었던 동부철도 완전 독점을 이루기 위해 LA 철도를 아예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깔끔하면서도 문제가 없는 전공법이었는데 바로 주식 매입이었어요. 시장에서 LA 철도 주식을 과반 이상 사들인 뒤 주주총회를 열어서 뉴욕 센트럴에 합병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밴더빌트는 이 무법천지 같은 곳에서 자신이 가장 강한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자금력을 동원해 시장에 나온 LA 철도 주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밴더빌트가 LA 철도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지만 그의 매수세는 멈출 줄 몰랐어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당시 미국 전체 GDP의 1%에 육박하는 밴더빌트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투입한 돈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거의 150년 전이라는 걸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밴더빌트는 승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이 곧 현실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사들이려는 LA 철도가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훗날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기꾼들의 소굴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당시 LA 철도를 지배하던 인물은 월가의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악명 높은 투기꾼 데니얼 드루였습니다. 그는 LA 철도 이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실세였고 주가 조작과 공매도, 리베이트 등 온갖 수법에 능통한 그야말로 월가의 악마였죠.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물타기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을 탄다고 표현할까요? 뉴욕의 농가 집안에서 태어난 드루는 젊은 시절 가축 중개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를 팔기 직전에 소금을 잔뜩 먹여서 심한 갈증을 유발한 뒤 물을 과도하게 마시게 해서 무게를 늘려 파는 사기 수법을 즐겨 썼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 물타기였던 거죠. 나중에 드루는 그 비범한 머리로 월가에 입성한 뒤 가축 시장의 물타기를 주식 시장에 그대로 적용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가치는 그대로인데 소에 물을 먹이듯 주식을 무한정 발행해서 주가를 희석시키는 방식을 개발해냈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물타기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밴더비트가 LA 철도를 매입하던 당시 회사 내부에는 드루 외에도 2명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재 사기꾼인 제이 굴드와 제임스 피스크였죠. 이들이 훗날 LA 갱단이라 불린 전설의 3인방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들은 사기꾼답게 LA 철도를 마치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었는데
회사 돈으로 주식 투기를 하거나 파티를 여는 등 횡령을 일상처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벤더빌트가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려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바로 그때 천재 사기꾼 제이 굴드가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굴드가 회사 정관을 살펴보다가 아주 교묘한 허점을 발견했던 거예요. LE철도 정관에는 회사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사회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전환사채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채권이지만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티켓 같은 건데 갱단은 이 채권을 발행하자마자 즉시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꼼수를 쓴 겁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하면 사실상 새로운 주식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해석하면 벤더빌트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퍼부어 주식을 사들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였죠. 벤더빌트가 10만 주를 매수해도 LE철도가 50만 주를 추가로 찍어내면 과반 확보는 영원히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그들이 무제한으로 찍어낸 주식의 행선지였습니다. LE갱단은 인쇄기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주식을 브로커를 통해 시장에 즉시 풀었고 그 주식은 바로 벤더빌트가 구매했습니다. 벤더빌트가 LE철도를 손에 넣겠다고 시장에 쏟아부은 그 막대한 돈이 사실은 LE갱단의 주머니로 직행하고 있었던 거죠. 벤더빌트는 적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에게 군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가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행위였지만 관련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수권자본 제도나 신주 인수권, 공시 의무 같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당시엔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벤더빌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지분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고 어느 순간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노한 벤더빌트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던 조지 버나드라는 판사를 불러서 LE철도의 주식 발행을 당장 중단시키고 그동안 발행한 물탄 주식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어요. 버나드 판사는 벤더빌트의 명령대로 즉시 판결문을 작성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판결문 쇼핑이 벤더빌트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벤더빌트가 판결문을 매수하자 LE갱단 역시 다른 판사를 찾아가서 벤더빌트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판결문을 즉시 구매했어요. 그게 바로 같은 날 존재했던 두 개의 상반된 명령이었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LE철도의 주식 발행이 합법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이라 하는 미국 법률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를 두고 당시 뉴욕타임즈는 두 패의 갱단이 법복을 입고 싸우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이것이 LE 전쟁을 도금 시대에 벌어진 가장 추악한 권력 전쟁으로 기록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금지 명령이 무효화되었다는 걸 알게 된 벤더빌트는 이 건방진 사기꾼들을 완전히 처리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정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사기꾼들을 아예 감옥에 넣기 위해 해당 사건을 주식 발행과 관련된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뉴욕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벤더빌트에게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마침내 뉴욕 법원은 LE갱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LE철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체포영장은 금지명령처럼 다른 판사에게 달려가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체포영장을 함부로 무효화했다가는 자신들은 물론 판사 본인도 사법 방해로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카드였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도주였어요. 그것도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들고 튀는 거였죠. LE갱단은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금고를 열어서 회사의 모든 현금과 각종 서류, 증권, 회계 장부를 챙긴 뒤 전속력으로 허드슨강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뉴욕과 강을 경계로 맞대고 있는 뉴저지였어요. 그들은 단지 뉴욕의 사법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허드슨강을 넘어 뉴저지에만 도착하면 뉴욕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는 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다음 날 뉴욕의 신문들은 일제히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LE갱단이 회사를 훔쳐서 달아났다고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업의 망명이었고 이 사건이 뉴욕의 경계를 넘어
거대한 이슈가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에리 갱단은 호텔 방을 임시 본사로 정한 뒤 즉시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요새처럼 만들고 발빠르게 뉴저지의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수중에는 밴더빌트 덕분에 현금이 넘쳐났고 무엇보다 당장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로비 규모는 엄청났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서 점차 주와 주 사이의 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체포를 요구하는 뉴욕과 이를 거부하는 뉴저지 사이에는 지속적인 정치적 충돌이 시작되었어요. 당시 유럽 각국의 신문들도 해당 사건을 다룰 정도였으니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도는 물류와 이동의 핵심 인프라였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급료 지급이 중단되자 기관사들이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서 시민들이 출퇴근을 못하게 되고 물류가 정체되자 정치권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뉴욕과 뉴저지의 주지사 그리고 연방정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양측에 이성을 찾으라는 압박을 넣었고 마침내 그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협상의 결과로 밴더빌트는 에리 철도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대신 에리 철도는 밴더빌트가 주식 매입에 쓴 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합의했어요. 에리 갱단에게도 이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게 밴더빌트를 평생의 적으로 두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돌려주는 돈이 자기 주머니가 아닌 회사 금고에서 나가는 거니까 별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밴더빌트는 자신의 명성에 상처만 남긴 채 전장에서 물러났고 에리 철도는 가까스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에리 철도 사건은 당대 월가에서 철도라는 수단을 둘러싸고 권력자들이 벌인 거대한 권력 게임이었어요.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월스트리트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쟁을 계기로 월가가 점차 사기꾼들의 거리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에리 갱단의 사기 방식이 사건 이후 월가에서 일종의 템플릿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관이나 법의 허점을 노린 사기를 벌인 뒤 다른 주로 도망가서 정치인과 판사를 매수해 시간을 벌고 결국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일련의 과정이 이후 수많은 사건에서 그대로 복제되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제독 밴더빌트조차 뚫지 못한 방법이었으니 사기꾼들에게는 어떤 교과서 같은 행동 지침이 된 셈이죠. 에리 갱단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금융사기가 우후죽순 발생했고 이는 20세기에 들어 핵심 규제가 확립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인식에 월가는 사기꾼들의 소굴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20세기에 들어 여러 규제와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월가의 부도덕함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명백한 부실 채권을 마치 매력적인 상품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부실 자산을 시민들에게 떠넘긴 전례가 있죠. 결국 19세기 중반의 물탄 주식은 현재의 파생 상품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겉모습만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도금 시대의 소금물이 오늘날의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챙기려는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말이죠. 결국 19세기 중반의 물탄 주식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꿨고 겉모습을 세련되게 꾸몄을 뿐이죠. 도금 시대의 소금물은 지금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리고 있을 뿐입니다. 에리 철도 사건은 과거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사용 설명서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설명서 위에서 투자하고 저축하고 노후를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은 정말 가치를 만드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숨기기 위해 너무 복잡해진 건 아닌지 묻지 않는다는 거죠. 1868년의 월스트리트는 우릴 속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월스트리트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에리 철도 사건은 끝났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의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출발점입니다.